그러니까 우리 옆으로 지금 암흑 지구인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암흑 공룡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암흑 여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 여러분들 여친이나 네. 남친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고 계시지 마세요. 네. 어딘가에 암흑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암흑물질. 이 암흑물질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사실 최근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 논문의 교신 저자를 하셨던 중원대학교 이재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중원대 전기전자과에 있고요. 네. 거기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우주론을 전공했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 초경량 암흑물질이라고 암흑물질 중에서 제일 가벼운 물질인데 그게 요새 중요한 모델로 뜨고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네. 이 모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암흑물질 모델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잘 국민들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중성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러 와주셨던 서울시립대학교 박인규 교수님도 네. 이번 연구에 공동저자로 참여를 하셨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나왔었죠. 한국천문연구원의 홍성욱 박사님도 이번 논문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연구 결과고 또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요 연구 결과는 내가 보기엔 다음에 해야 돼. 할 게 너무 많아. 진짜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는 조만간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초경량 암흑물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흑물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암흑물질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암흑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차분차분히 하나씩 알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또 다음번에 오늘 할 수 있으면 좋고 좋고. 근데 내가 보기엔 안 돼. 안 돼. 근데 내가 보기엔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 시간인데 저희가 암흑물질에 대해서만 뭐 여러 번 나누기는 했었는데 네. 심도 있게 나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중요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조만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암흑물질을 찾아서. 자, 오늘은 암흑물질이 뭔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그리고 우주론하고 암흑물질의 이제 기초적인 좀 내용으로 먼저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요건 뭐죠? 요거는 스펙트랄이라는 영화인데요.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미군 특수부대가 폐허가 된 마을에 침투했는데 정체불명의 눈에 안 보이는 괴물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이 괴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근데 접촉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접촉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네,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요? 암흑물질이 저런 거하고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네. 암흑물질과 비슷한 영화라서 제가 한번 올려봤고요. 네. 근데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게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잘못 지었죠? 네. 암흑물질을 생각하면 보통 검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검지가 않습니다. 암흑물질은 투명 물질이에요. 완전 투명 물질. 근데 왜 암흑물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눈에 안 보입니다. 암흑물질은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빛을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래서 검지도 않은 겁니다. 완전 투명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어도 몰라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암흑물질이 만약에 여기 있고 검으면은 뒤에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는 않거든. 응. 네, 그러면 유리는 투명하지만 만져지잖아요. 맞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체를 만진다는 거는 이 물체와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서로 원자들이 밀쳐가지고 만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전기나 뭐 음식이나 화학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전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전자고 핵 사이에 뭐 밀치고 당기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암흑물질은 그게 없어요. 정기적인 성질이 또는 자기적인 성질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가 뭐 밀칠 수도 없고 우리 몸을 막 그냥 투과하죠. 그렇죠. 예. 근본적인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리학의 근본적인 힘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럼 그 네 가지 다 반응을 안 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자기력, 양력, 중력, 강력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 중력은 있습니다. 중력하고는 또 반응을 하죠. 무게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양력은 있을 수 있어요. 약한 힘은. 강력, 그 원자 핵 안에 있는 강한 힘, 강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만 거의 있다고 보고 어떤 모델은 양력은 있을 수도 있다. 아, 그 정도로. 수도 있다. 그런 특이한 물질이죠. 강력이 없다라는 거는 강력은 원자 핵을 묶어주는 강한 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군요. 이건 자, 또 뭐죠? 요거는 이 암흑 물질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도 있고 우리를 막 지나가고 있고 지구 근처의 공간에서는 일반 물질하고 비슷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 지구 바로 옆에 암흑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흑 지구가 있으면 암흑 지구인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암흑 지구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암흑 지구인은 서로가 보여요? 서로는 보이죠. 서로는 보이는데 그들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으로 지금 암흑 지구인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암흑 공룡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암흑 여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 여러분들 여친이나 네. 남친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고 계시 마세요. 네. 어딘가에 암흑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면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암흑 지구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암흑 물질인 거예요. 그들 눈에는 우리가 안 보이고 중력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지구상의 여러 곳에 정밀한 지진계를 놓고 중력이 살짝 변하는 걸 재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암흑 지구 같은 게 있어갖고 거기서 이게 움직인다면은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 뭔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암흑 지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중력과 반응을 하니까 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만약 그 암흑 지구인이 우리 지구랑 같이 살기 싫다, 같은 공간을 차지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총을 쏘면은 암흑 물질 지구인은 그냥 뚫고 지나가요. 네. 네. 반대로 암흑 물질 지구인이 우리한테 그들 물질로 쏘면 그냥 지나가요. 그렇겠죠.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서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블랙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물질이고 네. 암흑 지구인은 암흑 물질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중력은 받아요. 그래서 블랙홀을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던지면은 공격을 당하겠죠. 진짜 그- SF 같은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요. 공격하기 그게 한 가지 위해서. 방법입니다. 근데 뭐 같은 지역을 살면은 이제 둘 다 피해를 받으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암흑 지구인이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중력을 이용해 갖고 소행성이나 해성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인 다음에 지구에 떨어지게 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반 지구만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소행성이나 이런 애들도 일반 물질로 돼 있으니까 암흑 물질 지구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공룡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리사 랜들이라는 물리학의 여신이라는 분이 있죠. 네. 그분이 암흑 물질과 공룡이라는 책에서 지구가 암흑 물질이 있는 그 평면을 지나가면은 해성 있는 지역을 건드려 가지고 중력으로 그 해성이 지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멸망이 일어난다는 가설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암흑 물질이라는 거죠. 네. 자,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우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행성이 항성계에 있죠. 태양계에 지구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다음에 은하 속에 이제 항성계가 돌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은하가 은하단 안에서 또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은하단도 초은하단의 그 무게 중심을 돌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프랙탈처럼요. 은하는 한 수천 강년 되고요. 은하단은 몇백만 강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은하 이상에서만 암흑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이나 태양계는 암흑 물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보다 많은 최소 단위가 이제 은하 정도로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가. 그거를 많이 관가를 하는데 그게 암흑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암흑 물질이 살아남을 거라는 겁니다. 아. 예. 이건 뭐죠? 요거는 코마 은하단이라는 건데요. 아, 너무나 유명하죠. 예. 여기 사진에 뿌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전부 다 은하입니다. 이렇게 은하가 수천 개씩 있어요, 저기에. 네. 암흑 물질이 처음 예측된 게 이 코마 은하단에서 은하들이 무게중심을 돌 거 아닙니까? 네. 그 속도를 보고 알아냈는데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예상보다. 뭐에 비해서 빠르냐면은 저 보이는 은하들의 무게로 생기는 그 중력으로는 얘네들을 못 잡을 정도로 원래는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죠. 어. 그 얘기는 저 눈에 보이는 은하들보다 훨씬 많은 물질이 저기 중력을 내고 있다는 거죠. 숨어서. 아.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하정님이 보이기에는 너무나 날씬해 보이기는 하지만 올라가서 무게를 재봤더니 100kg예요? 150kg가 나간다는 거야. 상상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저울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보면 150kg가 나간다. 암흑하정. 그쵸? 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암흑물질인 겁니다. 근데 그 무게를 재는 거를 우리가 은하가 움직이는 속도, 우리는 저울로 재지만 저 은하단들의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간접적으로 잴 수가 있는 거죠. 저 기본 입자가 은하 사진 아닐까요? 쓰셨는데 정답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오, 제가 생각하는 정답에. 예. 조금 있다가 예, 이야기 왜 나올 그런지 겁니다. 모르겠어요. 입자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입자의 파장이 그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 은하만큼 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네. 중키님 대학원으로 오시라. 당첨! 발을 잘못 디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환영해주고 계세요. 네. 자, 아까 그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처음 주장한 사람은 프리츠 츠비키인데 너무 예,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학자 중에 천재, 매드 사이언티스트에 가까운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알게 되면은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머. 이 사람이 이제 1933년경에 저런 주장을 했는데 네. 이 책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이 정기인데 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쳤지만 왕따다는 천재라고 써 있어요. 너무 똑똑했나? 그리고 성격이 그리 좋은 분은 아,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아. 왕따는 너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예. 저분은 약간 성격이 예, 성격 사회성이. 그렇죠. 사회성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약간 연구만 사랑했군요. 네. 그렇죠. 성격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고 기사를 보면 1974년 네. 로켓 사이언티스트라고 나옵니다. 로켓 로켓 사이언티스트. 예. 2차 대전 때 폭격기가 이게 무거리가 못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켓을 달아서 보조 추진력으로 이게 띄우는 그 연구를 해가지고 대통령 프리덤 메달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도 있고 공학이나 발명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막 우주의 비밀도 파헤치면서 굉장한 발명품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천문학에서의 업적은 뭐냐면은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멀리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네. 은하 속이 아니고. 사실은 허블이 그걸 관측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드로메다 은하가 성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는 안드로메다 네뷸라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멀리 있는 외부 은하라는 거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신성이 터졌는데 네. 외부 은하니까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성이 엄청나게 밝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신성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츠비키가. 네. 네.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새로운 현상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게 그때 중성자가 발견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 초신성이 폭발하면은 중성자로 된 별이 남는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사선이 지구로 올 수 있는데 그게 우주선의 정체, 사람이 타는 우주선 말고 방사성 입자의 정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코스믹 레이. 예, 코즈믹 레이. 이 각각이 사실은 다 노벨상감이에요. 근데 노벨상을 못 받았죠. 그 성격 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초신성임을 이제 증명하려고 천문대에서 관측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4만 개의 천체를 관측하고 네. 여러 가지 업적이 이제 많은데 정작 그 부고 기사에는 암흑 물질에 관한 연구를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초신성이나 이런 얘기는 뭐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 그 만화에도 나왔는데 그 만화에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이제 쯔비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만화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Call me when something explodes up there. 뭔가가 폭발을 하면은 나 깨워라. 날 불러. 여기에 이제 뉴스에서 이제 과학 기사 같은 게 나오면은 만화로 보여주는 그런 거였는데 네. 초신성으로는 이미 유명해진 거죠, 저기서. 네. 그 이분이 이제 스위스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네. 미국 국적으로 안 바꿨어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루 시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국적을 안 가지니까 보안 업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로켓 그 군사 업무를 했는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천문대에서 또 관측을 했는데 네. 거기 있는 분들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까 천문대에서도 쫓겨나요. 그때 이제 천문대 관장이 좀 제발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라 그런 부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렸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츠비키의 가장 유명한 포즈 중에 하나가 하늘을 찌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약간 개구진 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조금 괴짜 같은 면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신성 발견이나 중성상 예측이나 우주선, 암흑물질 이게 다 엄청난 업적인데 사람들이 잘 인정을 잘 안 해줬어요. 이번의 업적을.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밝혀지면은 자기네들가 먼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한 예측을 처음으로 한 거죠. 아까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있는지도 모르는 암흑물질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라고 해주셨는데 암흑물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하고 암흑물질이 있다 없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암흑물질은 있습니다.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존재 여부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성자성은 어떻게 발견됐냐면 조셀린 벨이란 대학원생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렇죠. 네.
노벨상은 그 주도 교수님이 받으셨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 사실은. 앤서니 휴이시라는 분이 받으셨는데 네. 대학원생의 그 운명이 그때부터 이제 쭈비끼의 암흑 물질이 다시 인정받는 거는 40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 발견도 역시 또 인정 못 받은 여성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베라 루빈이죠. 이분이 또 유명한 분인데 베라 씨 루빈은 뭐 프린스턴 대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는 여자는 안 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굉장히 힘들게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맞아요. 베라 루빈도. 그래서 애가 내신 워킹맘으로서 힘들게 연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잘 안 하는 주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은하의 주위를 돌고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를 재는 겁니다. 네. 스펙트럼을 재가지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그랬더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그 지나간 그 공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케플러 법칙을 알잖아요. 네. 태양계에서 바깥으로 행성으로 갈수록 속도가 늘어지죠. 공전 속도가. 네. 그게 이 그림에서 점선으로 된 A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은하에서도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내려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수성의 공전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해왕성의 공전 속도가 제일 느려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 태양계에서는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냐? 아까 말씀해주신 암흑물질은 항성계 맞습니다. 단위에서는 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은하부터 영향이 셉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별이 도는 속도가 은하 바깥으로 갈 때 거의 일정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관측을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쭈비끼는 은하단에서 훨씬 큰 영역에서 암흑물질을 발견한 것이고 베라 루빈은 은하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노벨상을 못 받았죠. 못 받고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정작 베라 루빈께서는 그 암흑물질을 특별히 선호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맞아요. 모델도 있거든요. 이분의 업적을 기려서 칠레에 만드는 그 대형 망원경을 이분 이름을 따서 짓고 있습니다. 곧 가동에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곧. 그래서 이제 그 망원경이 생기면 그걸로 이제 하늘을 재빨리 훑어가지고 뭐 암흑물질도 연구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쭈비끼가 다크매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용했다고 거죠.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는 캡테인이라는 이분이 그 이전에 벌써 이 용어를 썼어요. 네.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있으면 그게 중력의 영향을 줘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벌써 얘기했고요. 네. 또 아까 그 쭈비끼 말린 천문대장 있잖아요. 네. 백콕이란 분인데 이분이 벌써 그 베라 루빈하고 비슷한 연구를 했었어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를 봤을 때 수평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공전 속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이상한 결과를 알아냈어요. 알아냈는데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거는 그냥 일반 물질인데 먼지 같은 게 가려서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넘어갔어요. 내가 관측을 잘못했거나. 그렇죠. 그렇게 오류인가.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예, 이게 식이 나왔는데 식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건 알아야 돼. 은하단에서 질량을 어떻게 쟀냐 하면은 저 케플러 법칙이라는 공식을 쓴 거거든요. 네. 네. 별들이 도는 속도는 V고 궤도 안에 있는 질량이 M이에요. 네. 그러면 R은 그 궤도의 크기고 저런 공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질량 나누기 거리의 루트라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물리학자는 케플러 법칙이라고 그냥 보통 말하는데 그렇죠. 저 식에서 저 속도가 상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거리 R하고 상관없이 상수가 돼야 아까 그 회전곡선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예.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한 방법은 그 질량이 거리에 비례하면 되죠. 맞아요. 예. 질량이 점점 늘어나면 되는 거죠. 예, 점점 늘어나면 되죠. 네. 근데 눈에는 그 늘어나는 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은하 바깥으로 갈수록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암흑 물질이죠. 네. 근데 저 식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그 왼쪽에 있는 식인데 그 왼쪽의 왼쪽은 중력 가속도고 네. 오른쪽은 뉴턴 역학에서 나오는 가속도예요. 그렇죠. 즉 F는 mA를 쓴 거예요. 저 왼쪽 맞아요. 식은.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암흑 물질이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식을 바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식을.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죠? 한 가지 2번 방법은 뭐냐면은 R제곱분의 GM이라는 저 공식에서 R제곱을 R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천천히 R이 커져도 천천히 줄어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정 중력 이론입니다. 네. R 제곱이 아니라 R로 R로 바꾸자는군요. 이건 상대성 이론하고 다른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셀 때 바꾸는 거고 이건 중력이 약할 때 은하 바깥으로 가면 중력이 약해집니다. 네. 약할 때 바꾸자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변을 바꾸는 겁니다. V제곱 나누기 R을 제곱을 하자는 거예요. 통째로 제곱을 하자. 예, 통째로 제곱. 즉, 그러니까 그 오른쪽 행행이 가속도인데 가속도를 제곱을 하자는 거예요. F는 ma가 아니고 F는 ma 제곱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뉴턴 네. 역학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딱 들어봐도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뉴턴 역학이 수백 년 동안 맞았는데 그걸 바꾸자 그러니까. 뉴턴이 꼴 F는 ma인데 이거를 바꾸자. 엄청난 도전인 거죠. 예. 네.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저거를 우리가 수정 뉴턴 역학 이론, 영어로는 몬드라고 하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몬드라고. 근데 몬드가 안 맞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왜 끝까지 살아있느냐? 은하의 그 회전 곡선을 잘 설명해요, 몬드가. 그러니까 암흑 물질은 잘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은하에서.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몬드가 쉽게 없앨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이게 암흑 물질의 모델들을 질량으로 구분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무거운 게 원시 블랙홀인데 우주가 탄생할 때 생긴 블랙홀들이에요.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윈프라는 게 있죠. 네. 저 윈프가 질량이 수소 원자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보통 우리가 암흑 물질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저 윈프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프라고는 줄임말이고 풀로 말하면은 위클리 인터랙티브 매시브 그 파티클. 예. 그래서 예.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이에요. 저 윈프라는 게 제일 인기 있는데 저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이희서 박사님. 요거 이제 차가운 암흑 물질인데 이것도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네. 차가원이 아니고 무거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무거워서 속도가 느린 암흑 물질인데 보통 온도가 차가우면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좀 오해가 있죠. 차가우니까 뜨거운 건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뜨거운 암흑 물질은 굉장히 가벼운 암흑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게 중성미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벼워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중간에 미지근한 애들이 있겠죠. 네. 미지근한 애들은 따뜻한 암흑 물질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 표에 보시면 그 왼쪽에 보면 초경량 암흑 물질이 있어요. 네. 이건 중성미자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초경량 암흑 물질 중에 또 QCD 액시온이라는 게 있죠. 저기서 QCD 액시온은 김진희 교수님이 발명하신 거고 초경량 암흑 물질은 신상진 교수님 한양대에 계신 그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암흑 물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보통 차가운 암흑 물질은 상호작용을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도. 그 상호작용 암흑 물질은 자기네끼리 상호작용을 합니다. 네. 뜨거운 암흑 물질은 예전에 이제 죽었고요, 벌써. 네. 설명이 안 되는 걸 알았고. 원시 블랙홀도 최근에 이제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모델이 5개가 남아요. 네. 그 중에 3개가 한국계라는 거예요. 어머. 한국 사람이나 한국 출신이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게 암흑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암흑 물질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설들도 있고 이런 가설들도 있고 이런 가설들을 딱 세운 다음에 이거의 성질을 맞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 모델들을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이거고 암흑 물질이 이 종류가 있고 이 종류가 있고 이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이게 아까 그 원시 블랙홀이 네. 왜 암흑 물질이 아니라고 보느냐면은 마이크로 렌징이라고 어떤 별이 있고 그 별 앞으로 어두운 천체가 지나가면 천체의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별빛이 휘어져요. 네. 마치 렌즈처럼. 그러면은 뒤에 있는 별빛이 갑자기 밝아졌다 어두워집니다. 네. 이게 마이크로 렌징이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 은하 근처에 블랙홀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두운 목성 같은 게 지나가면은 저 별들이 밝아지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 떠돌이 외계 행성 같은 걸 찾을 때 가장 많이 쓰여요. 이 예, 마이크로 그렇죠. 렌즈. 예, 예. 저걸로 이제 암흑 물질 모델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근데 20년간 8천만 개의 별을 관측을 해가지고 네.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렇게 어두운 천체는 충분히 많지 않다. 우리 암흑 물질 설명하기에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마초라 그러는데 마초나 원시 블랙홀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X표를 해놓은 겁니다. 네. 암흑 물질의 이제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또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암흑 물질의 링이라고 이 그림이 뭐냐면은 오른쪽에 뿌옇게 되어 있는 게 암흑 물질이 있을 거라고 컴퓨터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저거는 실제로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네. 저 오른쪽은 뭐냐면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암흑 물질이 분포를 하고 있으면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을까를 약간 구름처럼 보여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베라루빈 그림에서도 그 둥글게 있는 게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그렇게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건 뿐입니다. 저런 분포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아까 그 마이크로 렌징처럼 뒤에 이제 은하들이 있고 좀 앞에 은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은하들이 이제 뿌옇게 보이는데 걔가 이제 앞에 있는 은하들의 중력 때문에 휘어져요. 네. 모양이 찌그러집니다. 약간 바나나처럼. 그 찌그러진 정도를 보고 컴퓨터로 앞에 은하단에 있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렇죠. 뒤에 있는 빛이 오면서 이렇게 휘면은 그 휜 정도를 가지고 앞에 물질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거를 추측이 가능해요. 컴퓨터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산값을 저기다 반영을 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가운 암흑물질은 문제가 있는데 차가운 암흑물질에서는 보이는 은하하고 암흑물질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가운 암흑물질에서는 암흑물질끼리도 상호작용 안 하고 보이는 은하나 별들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둘이 거의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네. 성질이 비슷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분리돼 있어요. 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운 암흑물질이 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충돌 속도가 너무 커요.
콜다크 매터가 예측하는 것보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몬드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몬드가 요거를 설명을 못 해요. 몬드에서는 항상 보이는 물질의 효과잖아요. 암흑 물질은 없고. 그러면 이런 모든 현상이 보이는 물질 근처에 있어야 돼요. 어떤 현상이든 간에. 근데 지금 보이는 은하하고 저 암흑 물질의 그 링하고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몬드는 이걸 설명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가운데 보면 밝은 은하가 있고 암흑 물질의 링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저 어두운 부분이 아닙니다. 구름 같은데요. 구름 같은 거예요.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또 하나가 있죠. 그 링을 말하는 겁니다. 저 어두운 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몬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가운데에 있는 은하들이 밝게 빛나는데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암흑 물질의 분포가 멀리 퍼져 있죠. 네. 퍼져 있다 보니까 아니 왜 그 근처에 있어야지 퍼져 있냐 이거를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왼쪽에 그 중력 렌즈 효과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앞에 은하들의 중력 때문에 뒤에 있는 은하들이 그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으면은 왼쪽처럼 돼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해 보면 오른쪽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은하들이 쭉 늘어났죠, 조금. 네. 저 오른쪽 사진에서는 자세히 보시면은 중앙에 보면은 이 뿌옇게 길게 늘어난 은하들이 보입니다. 네. 저게 이제 이 앞에 노란 은하들의 훨씬 뒤쪽에 있는 애들이죠. 걔네들이 모양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 찌그러진 정도를 보고 뿌연 해석 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컴퓨터로. 그렇죠. 네. 자, 요게 뜨거운, 차가운 이런 게 왜 나왔냐를 알려주는 건데 네. 지금 차가운 암흑 물질은 아빠처럼 무거운 입자예요. 그래서 멀리 못 가니까 행성이나 별 같은 걸 먼저 만듭니다. 네. 근데 뜨거운 암흑 물질은 가볍고 빨라요. 그래서 멀리 가면서 은하단처럼 큰 천체를 먼저 만들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아빠가 만들어 놓은 행성이나 별을 다 부셔버려요. 뜨거운 암흑 물질이 있으면은 은하단이 먼저 생기고 그게 잘게 갈라져서 은하나 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관측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암흑 물질은 없어져 버린 거죠. 모델이. 차가운 암흑 물질은 반대로 별부터 먼저 생기니까 시간 내에 되긴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작은 천체가 너무 많이 생겨요. 관측된 것보다. 그 암흑 물질로 된 별이 있어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쯤으로 따뜻한 암흑 물질이 되면은 그때는 은하부터 생깁니다. 은하 정도부터. 그래서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달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잘 설명이 되죠. 네. 관측에 의하면은 따뜻한 암흑 물질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겁니다. 네. 이제 물리학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건데요. 네. 그 입자 물리학자들이 보는 세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상 만물이 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공. 이 공들이 또 공놀이를 해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자가 서로 밀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왼쪽 전자가 빛을 쏩니다. 빛을 쏘면은 그 반작용으로 자기가 왼쪽으로 밀려나요. 그리고 오른쪽 전자가 그 빛을 받으면은 또 반작용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나죠. 그렇죠. 그럼 서로가 밀려나겠죠. 이게 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자기하게 우주의 모든 현상이 저런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 동그란 공을 입자라고 그러고 저걸 연구하는 사람을 입자 물리학자라고 그러는 거죠. 네. 표준 모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자 물리학에서 표준 모형이 있고 우주론에서 표준 모형이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다른데 연결이 돼 있어요. 물리학자에 따르면은 모든 물질은 이 17가지 입자로 돼 있습니다. 코크하고 경입자는 보통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코크 3개가 모이면은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그 왼쪽에 경입자라는 거 가벼운 입자인데 그쪽에 E라고 써 있는 게 전자예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힘을 전달해주는 애들이 저기 보라색인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강력을 전달하는 글루온이 있고 감마라고 쓴 게 빛인데 아까 그 빛을 쏴서 이제 전자기력을 생기는 거고 양력이라고 WZ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자들의 공놀이를 어떻게 할 건지를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코크하고 전자하고 사이에 파란 선으로 연결되죠. 저 감마를 통해서. 네. 저게 빛입니다. 포톤이라 쓴 게. 그 얘기 뭐냐면 코크하고 전자는 서로 전자기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크는 저 G라고 써 있는 글루온으로 또 연결되잖아요. 코크끼리는 글루온을 통해서 강력이 작용하는 거고 양력을 통해서 또 경입자하고 연결되죠. WZ 입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코크하고 전자가 서로 약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중력만 빠져 있죠. 그리고 저 힉스 H라고 쓴 거는 질량을 주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네. 저렇게 힘을 전달하거나 질량을 주는 애들은 보존이에요. 보존. 네. 보존이라는 거는 스핀이 이제 정수인 거죠. 네. 1, 2, 3, 4 이렇게 가는 거고 경입자하고 코크는 페르미온이에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스핀이 2분의 1인데 두 바퀴를 돌려야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핀이 2분의 1인 애들이 이제 물질이고 그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 건 이제 스핀이 1이라고 하는 게 보존이 되는 거죠. 힉스 보존은 이제 스핀이 0입니다. 근데 성질이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여기에 암흑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벌써. 뭐죠? 중성미죠.
맞습니다. 예. 중성미자가 왜 암흑물질이죠? 저기 보면은 전자기력하고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강력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양력은 됩니다. 양력은 저 경입자 전체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양력까지는 허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암흑물질이. 그래서 중성미자는 암흑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발견이 안 됐다는 사실 저한 말은 아니고 뜨거운 암흑물질이에요. 중성미자는. 뜨겁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 아주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암흑물질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럼 또 뭘 알 수 있냐면 암흑물질이 최소한 2종류라는 겁니다. 중성미자 있으니까 최소한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성미자는 뜨거운 암흑물질이라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주 구조 형성을 설명이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암흑물질은 안 되고 그래서 중성미자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중성미자를 처음 제시한 사람은 볼프강 파울리인데 이 사람도 한석격 하시는 분이죠. 네. 예, 예. 이분은 어떤 취미가 있으시냐면은 딴 사람의 연구를 허점 차원에서 신랄하게 공격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쯔비케하고 다른 점은 실험을 너무 못하셨죠. 본인도 아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나는 실험을 못하니까 너네가 실험해봐, 알아봐. 나는 이렇게 던져줬으니까 너네가 해결해봐. 예. 이러고 가셨잖아요, 예. 춤추러. 예. 그 춤추러 가면서 편지를 쓴 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독서를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not even know이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틀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도깨비가 뿔이 몇 개냐 이런 연구를 논문을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반증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도깨비가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문은 심지어 틀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틀렸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그게 이제 최악이란 건데 그래서 촉군 이론도 어떤 사람은 저런 책을 썼죠. not even knowing이라고 촉군 이론을 비판하면서 왜 검증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 편지를 쓴 이유는 자기가 중성미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차마 그걸 논문으로 쓰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반증이 어렵다는 거죠. 발견이 하기 어려우니까. 네. 아, 왜냐면은 이론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 이론상으로는 있다고 하면은 너무나 잘 맞아. 그런데 계산상 이론을 해보니까 반응도 안 해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근데 자기는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not even wrong이라는 게 약간 그거죠. 정말 도깨비 뿔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추측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제시를 할 테니 너네는 검증을 해보시오 한 거죠. 근데 이제 도깨비를 찾아낸 거죠. 지금에 와서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걸 중성미자를 생각했냐면은 원래 이게 중성자가 양성자로 디케이하면서 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자가 원래 에너지 보존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빠른 전자도 있고 느린 전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깨야 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물론 실험을 통해서 잘 지켜지니까 지켜야 되지만 파울리 같은 이론 물리학자는 왜 또 이걸 지켜야 된다고 보느냐면은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리학자는 우주가 굉장히 대칭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물리 법칙이 시간의 변에도 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리 법칙하고 내일 물리 법칙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와요. 내가 서울에서 물리 법칙하고 대전에서 물리 법칙이 달라지면 안 되죠. 거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자들은 모든 법칙의 근원을 대칭성으로 봅니다. 물리학의 수학적인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차마 깰 수 없으니까 아까 당구공으로 비유하면은 눈에 보이는 당구공 말고 투명한 당구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구공을 쳤을 때 투명한 당구공에 어디를 맞냐에 따라서 저 하얀 당구공이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미지의 눈에 안 보이는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중성미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암흑물질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중성미자가 암흑물질의 대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일본의 카미오칸데잖아요. 여기 이제 물이 차 있고 저기 동그란 것들이 진공관 같은 건데 빛을 한 개라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예요. 저걸 켜놓고 불을 켜면은 저게 고장 나버려요. 몇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밀한 진공관이에요, 일종의. 네. 그래서 저걸 이게 땅 속에다 묻어놓고 땅 속에 묻어 있는 주변에 이제 방사선을 막는 거죠. 그러면 저기 빨간 그림이 태양에서 나오는 중성미자가 저기 있는 물을 때리면은 물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체렌코프 복사라는 빛이 나오고 그 빛을 저 진공관이 그 센싱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저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흑물질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질하고 거의 반응을 안 하는데 드물게 반응하는 걸 저런 식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저게 가능한 이유는 중성미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반응하는 면적이 예. 엄청나게 작아요. 엄청나게 작은데 그 작은 거가 개수가 많으면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작지만 많다. 그거를 통해서 저 실험을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성미자도 엄청나게 지금 지나가고 있고 다른 암흑물질이 있으면 걔도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지금. 맞아요.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